오늘부터 저희가 시작한 김영준의 대선 빅데이터. 오늘 저희가 명지대 김영준 교수님 그리고 스웨덴 린네대학교에서 빅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최연혁 교수님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 우선 그 빅데이터란 말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빅데이터라는 게 그냥 데이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교수님께서 빅데이터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는 기존에 널려져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체계적으로 키워드별로 모아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흐름이 무엇인지, 맥락이 무엇인지 파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예, 그냥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자료, 여론조사 수치라든가 이런 거하고 빅데이터라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요. 지금 저희들은 대선과 관련돼서 만약에 예를 들면 특정한 정치 지도자의 지지도가 얼마인지 이런 쪽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수많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양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민심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뭔지, 그리고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실하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좋은 선거 전략을 만들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 같은 데서 핀테크라는 것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개인 한 분 한 분들의 정보를 이러한 통신이라든지 기술 정보를 적합을 시켜서 아주 고도의 방대한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방대하게 축적돼 있는 광범위한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추출해내는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요. 오바마 대통령들이 승가하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에는 뭐 종교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었는데 SN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미국이 원하는 것이 뭔 것인가를 자료를 수집해서 그래서 보트 빌더라는 데서 분석을 해서 유권자 지도를 만들고 그 유권자 지도를 통해서 유권자 맞춤형 선거 전략을 만들어서 오바마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민심을 읽는 자가 대선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다시 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소통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저희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년 대선에서의 민심의 흐름, 시대 정신 이것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 스웨덴에서 그런 그 사례가 있었다고 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민심을 읽는 그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2010년 선거와 2014년 선거 그리고 그 이전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선거가 정보를 널려 있는 정보들을 쉽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역할들을 정당들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국민들이 어떠한 것이 목마루하고 어떤 것들이 모자른 정보들인지 다양한 그 소스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국민들이 제공해 주죠. 그래서 정책들을 이해하는데 빅데이터가 다양한 그 정보의 어떤 그런 목말라하는 국민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2010년, 2014년 선거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었죠. 또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한 나라,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반은 뭐냐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수렴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하니까 결국 청렴한 국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양성평등과 같은 그 나름대로 21세기가 지향하는 가치를 결국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부패 인식 지수에서 보면 덴마크가 1위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89점으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또 반부패 운동에서도 보면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공무원과 정치인이 부패 지수가 낮거든요.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결국은 민심이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책을 반영하기 때문에 좋은 국가, 좋은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내년 2017년 대선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차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핵심 시대 정신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타파크로스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관이요. 2014년도 7월서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 동안이요. 예. 화제가 된 핵심 이슈 4,000개 후보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핵심 이슈별로 주요 키워드를 1,500개를 추출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사용됐었던 방법인데요. 트위터 또는 네이버 다음 카페 또 다음 아고라라든지요. 이런 커뮤니티 주요 게시판 또는 페이스북 기업 페이지 등에서 무려 2억 9,500개의 자료를 뽑아서 지금 현재 SN 선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앞으로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정말 빅데이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의미에서 타파크로스가 제공한 이거란 그 자료는 앞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 또는 선거에 나오신 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2억 9천만 이렇게 정말 빅데이터군요. 그렇습니다. 말대로. 네. 그래서 네 가지를 뽑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국민 위협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보겠습니다. 네, 위협 인식 요소인데요. 세월호 진실 52.8%, 남북 긴장 15.7%, 권력형 비리 13%, 일자리 불안 11%, 헬조선 네, 인식 7.7%. 요거는요. 지금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눴었거든요. 예, 예. 첫 번째 파트는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협적인 것이 뭐냐를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세월호 진상 규명이 51.8%고 남북 관계 긴장이 15.7, 권력형 비리 13.0, 일자리 불안이 11.8, 헬조선 7.7. 결국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면이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었느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세월호 진상 규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는 불신을 받고 그 정치 불신이 결국 국민에게 있어서 분노로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었던 분석이라고 보고요. 이 남북 관계가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것인가를 볼 수 있는 파트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위협의 원인에 대한 그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협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보면은 가장 많이 대답했었던 것이 뭐였었냐면 정치 분열이라는 것이 30.3%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사회 투명성 부재가 26.9%.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리더십 부재가 20.3%라는 것이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도 실은 이 문제와 연결시켜 보면은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 지금 표출된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지만 지금 숨겨진 민심 속에서는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리더십 전체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평가하고 예측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게 비판 및 심판.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심판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위기다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정부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비판 및 심판이라는 것이 국민이 평가하는 예측된 행동인데 이 비판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지금 굉장히 누적된 상태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딱 터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결국 촛불 집회로 연결되고 국민이 이것이 오히려 나한테도 피해가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정부 무능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은 최순실 게이트로 표출됐지만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치적 불신하고 정부의 무능과 더불어서 리더십이 부재인 것을 한마디로 요약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러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아낸 것이 타파크로스가 한 중요한 데이터 분석의 핵심적 함이라고 봅니다. 네. 제일 많이 그 주장하는 시대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책임 공정 사회라는 것이요. 43.9%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나왔었던 게 뭐였었냐면 사회 경제 및 안정 및 성장이 27.7%고 3위가 국민 소통 및 대화를 하라. 예. 이거는 앞으로 정치권이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 보고요. 국민과 소통하고 다음에 네 번째는 남북 평화 및 통일을 잘 이뤄내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및 임금 개선을 하라는 거. 가장 핵심적인 책임 공정 사회를 이루는 거. 이것이 예. 2017년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예. 2년 동안의 데이터. 그러니까
다음 대선 주자들은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과제로 인식하지 않으면은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지지가 누가 올라가느냐 내려지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민심을 관통하고 있는 정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그러한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번 시대 정신에 대한 이런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던 것입니다만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하나 수치로 나오고 입증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마 궁금해하는 분들이 지금 이 빅데이터들이 주로 인터넷에서 수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않는 노년층의 그런 어떤 의식까지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면은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아마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네, 방법론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소스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SNS는 주로 젊은 층이 쓴다고 한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인들과 같이 일하는 그런 그 사회 서비스에 계시는 분들과 그 대화랄지 그런 다양한 소스들이 모아지는 그런 또 그 정보들이 있군요. 있습니다. 네, 그런 소스들을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모으고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골고루 들리게끔 해줄 수 있는 지금의 말하자면 여론조사 방법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죠. 예. 그 앵커께서 말씀한 것에 대한 답은요. 빅데이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시고 결국 뭐 정보에 관련돼서 조금 젊은 세대보다도 그 좀 한계가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여론조사 데이터도 같이 함께 보게 되면 나름대로 균형 잡힐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우리가 대선 전국에서 계속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건데요. 네네. 지금 시대 정신을 오늘 보여드렸고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주로 가장 큰 분석하실 거예요? 거는 이제 대선 후보들에서 갖고 있는 지금 빅데이터 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뭘까. 예. 그래서 우리가 비즈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정한 후보들에 대해서 얼마나 SNS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느냐라는 분석과 예. 더불어서 각 대선 후보들의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어떠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긍정은 어떤 면, 부정은 어떤 면에 대해서 예. 곧 분석을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인물들, 후보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선 최근의 여론조사들, 그 대선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들, 아직 빅데이터를 깊이 분석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최근의 추이를 통해서 이 데이터에 담긴 민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데이터들 수치, 여론조사 후보들 어떤 것들이 눈에 띄셨습니까? 일단은 여론조사라는 거는 현재 스냅 사진에 불과하지만 예. 여론조사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나온 추이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주목할 부분은요.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갖고 있는 지지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8월 달, 9월 달에는 뭐 4%, 5% 이렇게 됐는데 최근 조사죠.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에서는 15%를 넘어선 저 15.1%는요. 2007년도에 이회창 후보가 3자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얻은 득표율과 거의 같습니다. 2007년도에요. 네, 2007년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요동을 치고 있고 결국은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빅2라고 할 수 있는 반기문 문재인 후보와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 많은 국민들이 여하튼 기존 정치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종의 피로감도 작용될 수도 있던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 지금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지율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특히 수도권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과 호남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20대, 30대에서 무려 지지가 20%대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선거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도 18.9%까지 올라갔던 이 부분들이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진보에서도 지지도가 20.4%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변화의 추이를 보면은 지금 4.9%에서 15.1%로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면에서 저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저러한 구조로, 저것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면은 네. 지금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자세하게 분석한 정치 성향별, 연령별, 지역별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시장이 지금 정치 성향별에서는 말씀하신 진보에서 급등했고 중도에서도 꽤 많은 폭으로 일주일 사이에 11월 4주차와 5주차 사이에 오른 모습, 13.2에서 20.4%로 진보에서는 일주일 만에 올랐습니다. 지금 중도에서도 14.4에서 18.9.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에서 12.4에서 18.3, 서울은 14에서 17.5, 호남에서는 뭐 원래 높았군요. 호남에서는 18.2였다가 뭐 오차 범위에서 떨어진 모습이고요. 연령대별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는 이제 20, 30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가 굉장히 강했었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과 지금 양분화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40대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0대 계층에서도 20%대 육박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전국 평균보다도 약 5% 정도 포인트 많이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금은 뭐 왜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지가 급상승하고 있는 그 이면 속에서 나타난 민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국내 정치에서 뭐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어제 귀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 발짝 떨어져서 어찌 보면 조금 객관적으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신 입장인데 이재명 신드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어떤 하나의 바람의 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최근에 트럼프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또 거기에 이제 편성해가지고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극우 당수가 선거에서 이길 경우, 프랑스 선거에서 이길 경우에 EU에서 탈퇴하겠다. 상당히 사실은 반 EU 정서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목소리를 대놓고 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숨은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일단 인기가 갑자기 치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도 최근 들어서 이제 극우 정당이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역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들을 똑같이 트럼프가 얘기했던 말대로 얘기를 합니다. 추방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적인 수준 얘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노르웨이도 그런 현상이 있고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까지 극우 정당이 상당히 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그 뒷배경을 보면 말이죠. 사실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서 듣고 싶은 얘기들을 듣지 못하다가 숨어 있는 목소리 혹은 잊혀져 있는 목소리들이 들려주니까 말이죠. 그런 목소리를 내주니까 인기가 치솟아 오르는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선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말이죠. 그 현상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기분 좋을지 모르겠네요. 트럼프랑 비교해가지고. 그거는 뭐 이제 선거라는 거는 현재 스냅사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이제 앞으로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검증할 거는 검증하고, 그 중요한 것은 지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했었던 발언,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발가벗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최신실 게이트가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조금 전 저희가 그 3자 반기문, 문재인, 이재명 3자의 그 지지 추이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마치 사이다와 같아서, 사이다는 뭐 잠깐은 시원하지 모르겠지만은 금방 목마르다 마셔도 밥이 아니다. 밥이 아니다. 나는 고구마 같이 먹으면 든든하다.
자, 다시 한번 좀 데이터 보여주시죠.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 추이. 최근에 이 최순실 정국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네. 않고 있단 말입니다.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 오른 지금 전혀 수혜를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한계가 확장성의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이런 전국을 주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렇게 답보 상태가 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대표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뭐 평가를 뭐 밥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거 말고 오히려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탄력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유력한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도 굉장히 좀 지리멸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 네. 오히려 긍정적 면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한두 달, 두 달 더 문제가 봐야 되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조기 대선이 돼서 선거 시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돌풍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선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냐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 교수님께서 한 발짝 떨어진 입장에서 보신 문재인 후보 앞으로의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한국 이슈를 따라잡기 형식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한국 정치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지 않고 밖에서 보는 입장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검증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후보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측면이죠. 단지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 그것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어떤 그 구구의 어떤 그런 그 흐름, 빨리 이동하는 어떤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역시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올랐다가 식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꾸준히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꾸준히 떨어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빅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론조사뿐만이 아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언론 쪽에서 철저하게 검증도 해주고 말이죠. 예. 또 한 가지는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또 그 이전에 과거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과연 미래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그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소명의 기회를 주면서 또한 그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충분히 검증된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다양하게 갖춰져 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미 대선에서도 여론조사 기관들은 상당수가 틀렸지만 빅데이터를 통해서는 당선 예측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부터는 선거는 과학이다라는 모토 하에서 빅데이터, 오늘 나온 이 빅3를 포함해서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도 빅데이터로 좀 더 심층 분석을 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거기에서 못 보는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